다이어트 딱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굶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굶으면 정말 안 돼요. 여기서 제일 문제는 근육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지방이잖아요. 근데 근육을 우리 몸에서는 먼저 써버립니다. 지방은 더 나중에 쓰려고 숨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체중이 빠진다고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체중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수분과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제일 추천드리는 음식이 이에요.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게 해주고요, 변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대장 운동도 활발하게 만들죠. 을 같이 먹었던 그룹들이 훨씬 더 다이어트 효과가 좋았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아침을 안 먹는 사람도 있죠. 저는 아침 식사를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아침을 안 먹던 사람이 부담스러운데 꼭 먹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침을 먹을 수 있다면 드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은요, 혈당과 인슐린이 밤사이에 아주 잔잔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이 잔잔했던 공복 혈당 수준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혈당 스파이크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식사를 한 사람과 11시 정도에 아점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다면 아점 먹은 사람이 훨씬 더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몸에 좋은 효과가 많이 있죠. 그런데 공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그 첫 끼를 주의하셔야 돼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드시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 혈당 스파이크가 아침에 크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엉망이 돼요. 10시, 11시 되면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나오신 분들은 어김없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또 단맛 나는 뭔가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올라가죠. 하루 종일 뾰족뾰족한 혈당 스파이크를 저녁까지 계속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공복감도 시달리고 단맛 나는 음식도 땡기고, 그래서 하루 종일 단 걸 먹고 살아요. 그런데 아침에 충분한 야채와 단백질을 드시면요, 점심까지도 그렇게 배가 안 고파요. 포만감이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점심에 건강한 계획했던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잘 드시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달콤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드신다. 또는 우유에다가 아주 달콤한 시리얼을 넣어서 먹고 나간다.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이거 건강한 식사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젊을 때는 그런 식사를 꿈꾸며 살았어요.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정상인 사람들의 혈당이 1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어김없이 정상인 사람들도 혈당이 200까지 치솟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점심 저녁에 혈당 스파이크도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식사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잘못된 식사라고 한다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제일 나쁩니다. 갑작스럽게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죠. 아침에 이렇게 먹고 나가라. 그래서 상품화돼서 많이 나옵니다. 뭔가 든든하고 건강해질 것 같이 막 나온 것들이 많이 있죠. 미숫가루, 누룽지 이런 것들을 먹는 분들은요, 대부분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 것으로 돼 있어요. 죽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 넘김이 쉬운 이런 유동식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소화도 안 되고 아침에 바쁜데 죽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정상인들이 먹는 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비만이신 분들, 그리고 대사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분들, 다이어트 하려는 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유동식 드시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래 갖고 왔지만 이 잘못된 상식들, 유동식으로 아침에 후루룩 먹고 나간다 라는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면 유동식이 다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두유 같은 것들, 아몬드 브리즈 같은 것들은 일부 유동식이 괜찮은 유동식이에요. 얘들은 주로 단백질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류의 유동식이 아니라면 단백질류의 유동식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단백질과 채소, 요거 딱 두 가지 기억하세요. 섬유질로 포만감을 채워주시고, 이 섬유질을 먹으면 결국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소들을 채울 수 있죠. 이런 섬유소들은 위장 속에 들어가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한 단계 이제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게 해주고요, 변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대장 운동도 활발하게 만들죠. 섬유질을 충분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류. 아침에 단백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이런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이라든지
콩류라든지 그릭 요거트, 버섯이라든지 아몬드 이런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조합해서 드시는 게 아침에는 제일 좋은 식사 방법입니다. 저는 아침에 제일 추천드리는 음식이 계란이에요. 계란은 우리가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단일 음식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비타민 C와 섬유질 요거 두 개만 빼고는 모든 영양소가 계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늘 있는 우리 음식들이니까 구하기 쉽죠. 또 보관하기도 상대적으로 괜찮죠. 그리고 계란으로 요리하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쪄서 먹기도 하고 프라이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계란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계란들은 아침에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계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좋은 단백질의 보급원이 될 수 있죠.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로 버섯이라든지 시금치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동물성 단백질 생각하면 아침에 생선, 아침에 고기, 닭가슴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계란은 먹을 수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먹어왔던 음식이고 여러 연구에서 계란을 포함한 그룹과 계란을 포함하지 않은 그룹에 다이어트를 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계란을 같이 먹었던 그룹들이 훨씬 더 다이어트 효과가 좋았다 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란은요 포만감을 주죠. 그리고 계란에는요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꼭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이 계란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얘는요 치매를 예방한다고 돼 있어요. 콜린을 외부로부터 먹는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학생들 할 것 없이 이 계란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을 먹을 때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아침이 바빠서 아침을 뭘 먹을지 고민이다라는 분들에게 계란을 전날 삶아놓고 아침에 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른 비만들이 많거든요. 근육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방이 많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마른 비만인데 이런 마른 비만자들의 생활 양식을 쭉 보면 정말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데 단백질 섭취량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분들께 아침에 계란 2개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중년기, 노년기에 접어든 이제 여성분들, 어머님들이요. 근육량이 점점점 부족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렇게 근육량이 부족해지는 데 있어서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께 고기 좀 드세요. 단백질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 고기 부담돼서 못 먹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도 계란을 간식이나 주식으로 꼭 드세요. 동물성 단백질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란은 잘 드신다. 젊은 여성들의 그 마른 비만들 그리고 우리가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단백질 보충원으로 계란을 아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또 계란을 먹을 때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방식은 찐 계란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려요. 물론 프라이를 해 드셔도 되고 구운 계란을 해 드셔도 되는데 프라이를 하면요 찐 계란과 후라이를 비교를 해보면요 후라이 쪽에서 당 독소가 약간 높은 거로 돼 있어요. 당 독소는 이제 비만과 노화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구운 달걀 그리고 후라이 이런 것보다는 찐 계란이 가장 당 독소가 적고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란을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질문들이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실제로 계란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누명을 쓰고 산 불쌍한 녀석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계란이 그런 누명들을 이제 점점 벗어가고 있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어요.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이게 참 오묘하죠. 정상인이 먹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상인이라면 하루에 2-3개 정도 계란 드시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 드시면 되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죠.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약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잘 조절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계란을 하루에 1-2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데 나는 음식으로만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란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1개 정도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분들은 아주 자유롭게 드시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이라도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2개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계란과 같이 드시는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야채, 채소입니다. 이 야채, 채소를 풍부하게 같이 계란과 곁들여서 드신다면 가장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야채, 계란 샐러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겠죠? 만약에 오믈렛이나 계란 요리를 하신다면 풍부하게 그 안에 시금치라든지 버섯 같은 걸 넣어서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계란과 제일 어울리는 음식은요 야채, 채소입니다. 거기다가 토마토라든지 오이,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먹어요. 물론 계란에다가 여러 야채를 넣고 소스를 넣고 버무려서 먹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양배추도 상당히 좋은 계란과 어울리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 오이나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야채들, 땅콩 버터 같은 것들도 좋아요.
식사 습관도 상당히 중요해요.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그렇고 건강과 다이어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허용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식사 순서예요. 완전히 지키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방식대로 먹는다라고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시면 훨씬 더 건강한 식사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야채, 채소를 제일 먼저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을 그 다음에 먹고요.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드시는 거예요. 밥이나 빵 같은 이런 탄수화물들을 제일 나중에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양식은 좀 쉬운데 한식은 좀 이게 혼재돼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의식적으로 밥이나 빵을 좀 나중에 먹는다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천천히 먹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리 먹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1등을 할 정도로 빨리 먹어요. 빨리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뇌에서 포만감이 온다라고 느끼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인데, 먹기 시작해서 20분. 그런데 이 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제 우린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10분 만에 다 먹었다 그러면 10분이라는 시간이 남잖아요. 뇌에는 아직 신호가 안 갔어요. 그러면 뭔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일을 먹고 디저트를 먹는 겁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도 상당히 중요해요. 식사 시간은 15분, 20분 정도 천천히 여유를 갖고서 대화하면서 즐겁게 식사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식사를 충분히 그리고 영양가 높게 하시는 거 중요한데 간헐적 단식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12대12 간헐적 단식은요, 12시간은 굶고 12시간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7시부터 식사를 했다 그러면 저녁 7시까지 식사를 하고 점심이 그 사이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세 끼 먹고 그 이외 시간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계란을 드시던 땅콩버터를 드시던 건강한 식사로만 유지하시면 돼요.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공복 시간을 늘려가시면은요, 아주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12대12 간헐적 단식에 성공했다면 14대10 단식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16대8까지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다이어트 딱 생각하면요, 휴가도 얼마 안 남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굶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굶으면 정말 안 돼요. 굶으면요, 음식의 양과 또 칼로리, 영양분들이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요,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주인이 기아에 시달리나 아무것도 안 들어오네, 더욱더 에너지 소비를 낮춰야 돼 해가지고 기초대사량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운동도 하기 싫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최소한으로 에너지만 소비를 하고 다른 에너지를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적게 먹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보다 나쁜 결과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요, 살이 빠지거나 살이 뭐 그대로 있고 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근육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지방이잖아요. 근데 근육을 우리 몸에서는 먼저 써버립니다. 지방은 더 나중에 쓰려고 숨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체중이 빠진다고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체중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수분과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는 다이어트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다이어트예요. 저는 일반인들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이제 시작 개념으로 운동을 하신다고 한다면요, 좋아하는 운동이 뭐 있으세요? 라고 먼저 저는 물어봐요. 등산을 한다, 줄넘기를 한다, 배드민턴을 한다, 헬스클럽에 간다, 이런 분들 계시면 그거 하라고 말씀드려요. 자기가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병원에 찾아오실 정도의 환자분들이 되시면 운동하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운동을 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식후 걷기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걷기를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준비물이 필요가 없어요. 운동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디든지 할 수가 있고요. 멀리 헬스클럽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걸으시면 돼요. 걷기를 운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신데, 물론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내는 운동은 아닙니다만 아직 운동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께는요, 걷기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거예요. 식사 후에 걷기가 더 중요한데요, 식후에는 혈당이 쭈르륵 올라가거든요.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지방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식후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육을 써요.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 쓰잖아요. 근육에서 혈당들을 흡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수준이 유지하거나 떨어집니다. 배가 안 아플 정도로 천천히 걷다가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등에 땀이 날 정도로 한 바퀴 20-30분 이상 걷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식사 후에만 충분히 걸으셔도 혈당이 조절이 잘 되고요, 또 다이어트 잘 되는 몸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운동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나 운동을 해야겠다, 헬스클럽 가셔가지고 더 많은 유산소 운동, 더 많은 근력 운동을 하시면 좋겠죠. 더 강도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강도 인터벌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짧은 운동을 불완전한 휴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다가 쉬었다가 운동을 하다 쉬었다가 해서 5분 내지 10분만 해도 아주 효과가 좋은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은 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건강과 다이어트에 다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시면 되는데 처음 비만 클리닉에 오신 분들, 비만으로 운동을 하기도 힘든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하라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는 걷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하시고 내 몸의 퍼포먼스를 높이고 내 몸이 허락을 한다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권장을 드립니다. 식전 운동, 식후 운동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을 보면 식전 운동이건 식후 운동이건 시간이 되시면 하시고요.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식전 운동을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이나 마른 비만 환자들이 그래요. 탄수화물 중독증 있는 환자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당뇨 환자들이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공복이 길어지면서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강화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 보면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인슐린을 맞거나 혈당 강화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요. 식후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식전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탄수화물 중독증이나 마른 비만 환자들을 이제 같이 말씀드리면 근육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탄수화물 중독과 마른 비만 환자들은요. 식전 운동을 하시면은 오히려 근육이 빠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 드시고 식후에 운동하실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 환자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공복에 운동하고요. 그 보상 심리로 공복에 운동이 딱 끝나면요. 엄청나게 또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세요.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드실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제어가 안 되는 분들은요. 식전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근육량도 충분하고 다른 지병도 없고 탄수화물 중독도 크게 없다면 그리고 식후에 운동 후에 내가 먹는 거에 대한 탐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식전 운동 좋아요. 그래서 식전 운동 하시고요. 오히려 식전 운동을 하시면 지방을 태운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굶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으세요. 자꾸 굶잖아요. 꺼내 쓰지 못할 저 깊은 곳에 지방을 쌓아둡니다. 그게 바로 내장 지방이거든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결과적으로 요요를 반복하게 만들고 결국은 성인병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많죠. 저는 섬유질 쪽을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 섬유질 쪽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각종 질환을 다 예방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추천을 드려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굶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 굶으시면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가 거꾸로 안 되는 몸으로 바뀌거든요. 굶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초대사량을 뚝 떨어뜨립니다. 근육도 빠지게 돼요. 지방이 빠져야 되는데 근육이 빠진 상태, 기초대사량이 저하된 상태가 굶어서 다이어트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이 다이어트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휴가철이 끝나가지고 또 옛날처럼 먹었단 말이에요. 고스란히 우리 몸에서는요. 굶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지방만 계속 늘고 근육은 빠지고 기초대사량은 아주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게 돼요. 요요를 부르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 요요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몸이 점점 더 지방을 축적하는 몸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젊은 나이에는 피하 지방이 쌓일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이것들이 반복되면 젊은 사람들도 내장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자꾸 굶잖아요. 그러면은 기아에 시달리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몇 달에 한 번씩 내 몸에 전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 저 깊은 곳에다가 지방을 숨겨놨다가 나중에 전쟁이 터지면 또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꺼내 쓰지 못할 저 깊은 곳에 지방을 쌓아둡니다. 그게 바로 내장 지방이거든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고요산혈증, 통풍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마른 비만들이 반복되는 것, 굶어서 살 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결과적으로 요요를 반복하게 만들고 내장 지방을 찌워서 결국은 성인병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많죠. 저는 섬유질 쪽을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데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포만감도 주고요. 이 섬유질은 결국은 야채나 과일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섬유질 쪽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양배추입니다. 가장 좋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추천을 드려요. 양배추는 섬유질 중에서는 먹기 편하고요. 조리하기도 상대적으로 편한 편이에요. 생으로 먹어도 맛이 있잖아요. 양배추는 첫 번째 아주 풍부한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섬유질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혈당을 그나마 천천히 올리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대장 속에 들어가면 온갖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요, 대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대변도 잘 보게 만들어주죠. 이 양배추에는요, 비타민 U라는 게 있어요. 위장을 건강하게 하고 다이어트 잘 되는 이러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배추에는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각종 질환을 다 예방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항암 성분도 들어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난한 자의 의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양배추는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좋은 식품입니다.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양배추를 푹 삶게 되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파괴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거나 약간만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배추를 약간만 데치면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거기다가 그릭 요거트라든지 땅콩 버터 같은 것들을 넣어서 같이 드시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짜고 맵게 먹는 민족이죠. 그래서 위장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밤새 회식을 하고 밤새 시달렸던 위와 장을요, 이런 양배추를 먹음으로써 위와 장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타민 U는 뭐냐면요, 상처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위 궤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 들어가면요, 위에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소화도 도와주고요, 간 기능도 좋아지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배추로 만든 무슨 영양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침에 밤새 시달렸던 우리 현대인들의 위장을 보호하고 또 다이어트도 잘 되게 하고 포만감도 주는 역할을 하는 양배추가 아침에는 그래서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나게 좋은 양배추를 먹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양배추가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최근에 보면은 양배추를 즙으로 만든다, 양배추를 가루로 만들어서 환으로 만든다,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물론 양배추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섭취하는 건 괜찮은데 야채도요, 갈거나 즙으로 만들면요, 이 안에 있는 섬유소가 다 파괴돼요. 우리가 야채를 먹는 이유 중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도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섬유질이란 말이에요. 갈거나 즙으로 내서 환으로 만들고 하면요, 섬유질이 다 파괴된 상태로 먹게 됩니다. 온전히 양배추의 좋은 효과를 다 누리려면요, 양배추에 그대로 그냥 생 양배추나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먹는 이 정도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 1인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보관하지,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안 사시게 되고 자꾸 꺼려지게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양배추를 사시면은요, 양배추 뒤쪽에 이 꼭지 부분을 잘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 꼭지 부분이 남아있으면 양배추의 보관 기간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키친타올 같은 거에다가 깨끗한 물을 묻혀가지고 꼭지 부분에 다시 덮어준 다음에 랩 같은 데 싸셔가지고 냉장실에 넣어주시면은요, 보관 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거의 한 달까지는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씩 나눠서 드실 분들은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요,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한 달까지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바로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배추를 그냥 드시는 것도 많이 권장을 드리는데, 양배추를 그냥 먹으면 뭔가 심심하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궁합이 잘 맞았던 음식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였어요. 양배추는 섬유질이고 고농축된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릭 요거트는요, 꾸덕꾸덕하죠. 그래서 양배추가 좀 부드럽기 때문에 양배추에다가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드시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 양배추가 대장에 가서 좋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잖아요. 이런 그릭 요거트도 상당히 좋은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고 위벽을 쌓아주는 역할을 해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 위장을 되게 좋아지게 하잖아요. 이 그릭 요거트에는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작용을 해서 위벽을 또 보호를 해줘요. 이렇게 양배추와 그릭 요거트를 아침에 드시는 것 정말 저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만 하시고 양배추에다가 그릭 요거트를 찍어 먹는다고 나 못 먹겠어, 이런 분들 계신데 해보세요. 먹을만 합니다. 위와 장을 보호하고 건강도 좋아지게 하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런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양배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중에 저는 콩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콩과 양배추를 싸서 먹는다, 같이 먹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콩은요, 단백질이 상당히 많죠. 섬유질도 많고 저항성 전분이라는 탄수화물도 많고 단백질도 많은 게 이 콩류의 성분이에요. 아침에 양배추를 먹는 거 상당히 좋은데 양배추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여기다 겉들여서 대두 자체를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낫또라든지 두부라든지 비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콩류를 드시면 좋은 점은 뭐냐면, 양배추는 주로 비타민 U와 각종 미네랄 비타민과 섬유질만 보급을 하고 단백질이 없는데, 콩류는요,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어요. 콩은 아주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고 또 아침에 먹기에도 상당히 좋죠. 아침에 양배추와 콩류를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양배추는요, 찌거나 하면은 이렇게 넓잖아요. 이제 그 안에다가 많은 것들을 싸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계란을 싸서 드셔도 되고요, 닭가슴살을 싸서 드셔도 됩니다. 수육 같은 걸 싸서 되죠. 또 하나는요, 땅콩 버터예요. 식물성이지만 아주 고단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콘프레이크를 먹는다든지 식빵을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거기다 잼을 발라서 먹는다든지 이런 거 정말 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배추를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잼을 발라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안 좋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넣어서 싸서 드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거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아침에는요, 양배추, 그릭 요거트, 콩류 같이 단백질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풍부한 위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드실 거를 권장을 드려요. 여기에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같은 거를 양배추와 같이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목 넘김이 쉬운 음식들을 많이 좋아해요. 후루룩 먹고 나가는 거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목 넘김이 쉬운 음식들을 보면요, 대부분 혈당 수준을 빨리 올리게 되고 또 건강에도 안 좋은 거로 돼 있어요. 단백질이나 섬유질을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콩을 간다든지 정제된 탄수화물류를 갈아서 자꾸 먹는 이런 습관들을 들이는 거 정말 안 좋아요. 죽이라든지 미숫가루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동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흡수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목 넘김이 쉬운 이런 음식들 말고 양배추와 그릭 요거트 이런 것들을 꼭꼭 씹어서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최근 중년 노년에 있어서 비만이 가속화되고요, 노화도 빨라지고 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중년 노년이 되면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 단백질 섭취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년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단백질 식품 3가지만 추천해라 그러면 저는 중년 노년을 거치면서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뱃살은 점점 나오게 되죠. 우리가 흔히 나이살이라고 하는데, 나이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겪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말이죠.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우리가 중년 노년이 되면서 자꾸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주변에서는 게을러지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뛰어다니고 운동을 하고 활동력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몸으로 발전을 합니다. 에너지를 조금 더 갖고 있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태울 여력이 떨어지고,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근력이 부족해져요. 20대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점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다리 쪽에 근육은 약해지고 복부만 나오는 이런 거미형 체형, 올챙이형 체형이 되는 거예요. 이 근육이 부족해지는 것은 에너지를 태울 여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의 저하와 근육의 부족은 항상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중년 노년에 나이살이 찌는 이유는요, 성호르몬의 저하예요. 남성을 남성답게,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성호르몬이 떨어지는 것이 또 비만의 원인이에요. 여성들은 젊었을 때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가 크고 이런 체형이었는데 이제는 엉덩이하고 허리하고 같아지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이게 근육을 이루어주는 원천인데,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남성 호르몬이 천천히 떨어지다 보니까 근육을 줄여서 근력을 약화시키고 이 내장 비만을 증가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확 늘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또 과다하게 드세요. 그리고 또 이 과다하게 먹는 걸 음식이 아닌 약물이나 보충제 쪽으로 드시다가 간이나 신장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도 계세요. 일반적인 사람들로 봤을 때는요, 단백질의 부족이 아직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좀 드셔야 돼요. 특히 중년 노년으로 갈수록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요, 65세 이상의 반 이상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을 얘기를 할 때 킬로그램당 1g의 단백질 섭취를 얘기하는데, 중년 노년이 되면요, 킬로그램당 1.2 내지는 1.5g까지 단백질 섭취를 음식에서 늘려라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요, 탈모가 생기고요, 피부도 칙칙해지고요, 막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각종 우리 몸의 대사에 장애가 많이 일어나죠. 단백질은요, 호르몬을 만드는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요, 온갖 대사가 안 됩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단백질은 근육의 원천인데 근육이 부족해지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근육이 뼈를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육이 부족해지면요, 가뜩이나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연령인데 조금만 넘어져도 크게 골절이 돼서 병실에 오래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병실에 오래 누워 있으면 또 근육은 또 약해져요. 이렇게 돼서 근육은요, 중년과 노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큰 하나의 주춧돌이에요. 그래서 중년 노년에서 근육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하면 이제 건강에도 좋지만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아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단백질은 일단 포만감이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나간 그룹과 아침에 계란 등 단백질을 먹고 나간 그룹의 점심과 간식 이런 것들을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요. 아침에 정제 탄수화물을 아주 많이 드셨더라도 11시, 12시 되면 또 배고파서 폭식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계란이라든지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그룹은요. 점심 이후까지도 포만감이 지속이 돼서 이후의 식사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백질은 포만감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든든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탄수화물보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훨씬 많이 씁니다. 몸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에 더 많은 도움이 되고요. 기초대사량도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은요. 단백질을 우리가 먹었을 때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다이어트에 좋은 역할들을 합니다. 단백질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건강에도 도움을 주지만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들을 합니다. 노년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단백질 식품 3가지만 추천해라. 그러면 저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비타민C와 섬유질만 없는 정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다. 계란을 드시면요. 단백질이 아주 많죠. 그래서 단백질의 보고고요. 또 여기에 눈에도 좋은 성분들이 있고요. 콜린이라고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더더욱 계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백질 그러면은 소화도 안 되고 고기 나고 잘 못 먹겠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노년분들도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는 데 있어서 계란이 중요해요. 계란을 먹을 때 노른자가 나쁘다고 흰자만 먹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계란 흰자와 노른자 같이 드시라고 권장해 드려요. 이 노른자에 가장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노른자에 보면요. 우리 근육의 원천이 되는 성분들, 단백질들이 아주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아미노산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얘가 치매를 막아줘요. 요즘 또 언론에 많이 나오죠. 계란 하루에 2개 먹었더니 치매가 예방됐다. 이렇게 계란을 먹는 것은 노년에 상당히 중요해요. 계란 노른자 버리지 마시고요.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콩류예요. 콩류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최고예요.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탄수화물도 일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은요.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요. 좋은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이에요. 우리는 콩을 오랫동안 먹어왔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콩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죠. 콩으로 만드신 요리들이 상당히 많죠. 대두를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요. 낫또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요. 비지라든지 두부, 무가당 두유 같은 거 제가 많이 추천드려요. 두유는요, 잘만 만들면 이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가당 두유 잘 선택하셔서 드신다면 식물성 단백질을 잘 먹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그릭 요거트예요. 그리스 지방에서 농축해서 만들었던 이 전통적인 발효유입니다. 일반적인 우유와 다른 점은요, 아주 농축을 하다 보니까 고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고요. 또 꾸덕꾸덕해서 여러 가지 음식에 소스를 먹을 수가 있고 찍어서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음식에 적용을 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게 이 그릭 요거트의 특징이에요. 유단백은 동물성 단백질이죠. 그래서 유당불내증 같이 우유를 먹었을 때 배가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들도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괜찮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노년기에 정말 추천드리는 단백질은 첫 번째는 계란, 두 번째는 콩류,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릭 요거트나 치즈 이런 것들을 보면요. 유지방이 있죠. 그것 중에서 유단백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치즈나 그릭 요거트 같은 데 있는 지방은요.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에요. 우리 몸에 유지방은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단백질 음료 시장이 너무너무 커졌죠. 주로 운동하는 사람만 먹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중년, 노년층을 위해서 단백질을 더 드셔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최대한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농축된 단백질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에 쌓이고 쌓이다가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가끔 보는데요.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고 파우더나 액상 음료 같은 걸 섭취를 하다가 너무 많이 드셨는데 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해봤더니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간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통풍 있는 사람들은 요산을 올려서 통풍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단백질은요. 최대한 음식으로 드셔야 돼요.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 그리고 수육의 고기 부분, 계란까지 동물성 단백질이죠. 아몬드라든지 콩류, 버섯, 시금치 이런 것들은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로 해가지고 비율로 맞춰서 드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무리 먹어봐도 나는 부족한 것 같다. 나는 고기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파우더나 액상으로 나온 단백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음식으로 먹을 것을 가장 권장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젊은 여성들만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청소년, 젊은 가임기 여성들, 그 다음에 노인분들까지 마른 비만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근육은 부족하고 지방이 너무 많아요. 결국 이것은 운동량도 부족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해서 그렇죠. 단백질을 적게 먹고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던 이런 습관들이 이어져 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른 비만 환자분들한테 단백질 섭취를 아주 많이 권장을 드려요. 이 마른 비만의 특징은 뭐냐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만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너무 좋고 지방이 많은 것이죠. 이런 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던 분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한 번에 확 늘려라라고 얘기하면 못 하세요. 그래서 천천히 계란부터 시작해서 닭가슴살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수육까지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식습관과 같이 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충분한 수면이에요. 예전에는요, 다이어트 건강 얘기를 할 적에 수면의 얘기를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수면의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그 왜 그런가 하면요, 현대인들이 그만큼 수면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수면은요, 우리 몸을 정리해주는 시간이에요. 대사를 정상화시켜주고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지방을 사지말단으로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식욕도 조절을 해주는 호르몬을 정리를 해주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어린애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인에서도 나오는데 다이어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새벽 2시까지 놀다가 잔다 그러면 이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술, 간식 이런 것도 있겠지만 휴대폰입니다. 저는 10시에 자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이르고요. 그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11시, 12시 정도에는 꼭 잠을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한 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식습관과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생활 습관은요, 의자병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의자만 보면 앉아서 쉬기를 원한다고 해서 의자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 있다가 집에 가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되도록이면 소파에서 벗어나서 서서 있고 지하실 같은 데서 자리가 있더라도 서서 가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하면 좋은 습관 세 번째는요, 물 먹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와 비만에는요,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2리터를 꼭 먹을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2리터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몸의 대사를 위해서는요, 수분이 꼭 필요해요.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탈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도 적게 먹고 커피라든지 탄산음료를 먹으면요, 오히려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이 몸에서 더 부족하게 돼요. 수분이 충분히 몸에 들어와야 건강과 다이어트를 잘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적게 되면 부종이 생겨요. 그거 물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종 생기면 물 적게 먹으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부종, 병적인 부종이 아닌 부종은 특발성 부종이라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물이 적었는데 이번에 물이 들어왔어. 잡고 있어야지. 물을 안 내보내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물을 지속적으로 잘 먹어줘서 잘 배출되게 해주고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 안심해. 대사에 쓰고 배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물을 잘 드셔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특히 찬물이 좋다고 하는데 찬물을 충분히 드시면 또 기초대사량도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식전에 물을 먹으면 포만감도 이루어지고요. 가짜 식욕도 없어져요. 우리 몸에서는요, 탈수가 오면요, 야 주인아 뭐 좀 먹어. 그래서 자꾸만 물이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짜 식욕이라고 하는데 이 가짜 식욕을 없애주는데도 수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물 2리터 하루에 먹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긴 해요. 우리 몸을 놀라지 않게 하고 교감신경을 항진시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초대사량의 연구를 봤더니 찬물을 먹었더니 기초대사량이 조금 올라가더라 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얼음물을 찬물을 막 벌컥벌컥 드실 필요는 없겠지만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 찬물 먹지 마세요. 여름 같을 때는 찬물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영양소는 자기 건강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먹는 혈압약, 당뇨약은 요만큼인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영양제를 먹는 게 한 움큼씩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러한 영양제들이 각종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드실 때는 혼자 판단해서 여러 가지 같이 막 드시지 마시고 영양제 상호작용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 간의 상호작용을 꼭 생각을 하셔서 꼭 필요한 영양제를 주치의와 상의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중년 노년에 있어서 비만이 가속화되고요. 노화도 빨라지고 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중년 노년이 되면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중에 단백질 섭취 상당히 중요합니다. 먹는 음식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운동을 했을 때 그 먹은 음식이 내 근육을 유지해준다, 내 근육을 늘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